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농화복지를 위해서 그동안 애써오신 얘기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도 장애로 인해서 청력을 상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좀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어린 시절 추억이나 아픔이 있으시다면, 또 장애가 이제 생겼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가 이제 청각장애를 입은 것이 이제 한 6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20년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9살 때 이제 청력을 상실했는데, 그 전까지는 비장애인으로 계속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런 그 병으로 인해서 이게 뇌막염이었던 것 같습니다. 뇌막염으로 인해서 그때 오랜 기간 이제 누워서 투병을 했어야 했습니다. 누워서 이제 투병하던 중에 결국은 그 투병의 끝은 이제 몸은 괜찮아졌는데 청력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력 상실했다는 것을 몰랐다가 다시 만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만 뻥긋대고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를 입었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농아인이 됐네, 그때야 이제 느낌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도 뭐 비관을 한다거나 내가 정말 슬프다거나 그런 느낌조차 그때 모를 때였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원래 제가 그 고향이 이북입니다. 예. 이북에서 또 이제 생활하는 것이 더 북쪽 신의주 인근 지역 좀 그 북쪽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생활했었는데, 어느 날은 아마 그때 좀 추위가 덜 풀린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전히 이제 추운 기운이 남아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쌀 배급소 같은 집이 있었는데, 이제 건물에 이제 햇빛이 비추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햇빛 창에 있는 이제 햇빛도 쐬고 하면서 이제 그 추위를 이제 물리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그 투병 끝에 첫 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제 주위로 몰려오는 거였습니다. 오랜만에 아팠던 친구가 다시 이제 주위로 돌아오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은 뻥끗대고 이제 제가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모양이 뭐 어떻게 지냈냐, 뭐 별일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답은 안 하고 이제 그 상황에 적응이 안 돼서 하다 보니 점점 친했던 친구들이 저를 상대로 장난을 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여러 명이 이제 놀리고 여러 명이 쫓아다니면서 손가락으로 뭐 뒷머리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제가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구들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신기해서 장난을 친 거였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상처가 되고 화가 나서 이제 어느 날은 어떤 애들은 돌멩이로 막 저를 이제 멀리서 이렇게 맞추고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런 어떤 좀 멸시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따돌림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저도 역시 복수를 한다고 돌을 찾아서 친구를 맞추려 하면 친구들이 다 도망가고, 그때부터 제가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어때나 밖에 나가면은 이제 항상 밖에 나간다 싶으면 친구들이 와서 이제 놀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서 혼내주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학생을 한 친구를 때려서 그 친구가 울면서 집에 가면 또 부모가 쫓아와서 부모가 찾아와서 왜 내 아들을 때리냐 이렇게 또 저를 이제 또 야단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도 있으면 형이 와서 몇 발을 잡고 이제 저를 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이제 장애인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추억 겸 또 아픔이 있습니다.
예, 말씀 중에 고향이 이북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6.25 당시에 선생님 손에 이끌려서 제주에 내려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네, 6.25 엄밀히 말하면 6.25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월남은 이제 6.25 훨씬 전에 서울로 이사를 왔고 6.25 한 발발 한 2년 전에 서울로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오게 된 거는 145태 때 이제 제주도를 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이제 아버지가 있어도 제가 부모 있는 고아나 마찬가지 신세였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아이를 한번 맡기면 부모들은 이제 졸업할 때까지 거의 거들떠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전쟁이 발발해도 피난을 못 가고 한 7, 8명, 시각장애인 학생 한 6, 7명 정도 기숙사에 전쟁 중에도 기숙사에 가만히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와서 데려가 줄까 이런 기다리면서 다들 피난하는데 저희 기숙사에 남겨져 있었는데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북 출신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선생님 친척들 10몇 분들을 모아서 피난을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난 내려가는 길에 학교에 와보니 농아학생, 시각장애인 학생이 학교에 피난을 못 가고 기숙사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저희들 다 같이 피난에 같이 해서 인천항으로 기차 타고 가서 인천에서 인천 그 부두로 가서 부두에서 엄청난 그 인파들이 상당히 많이 그 배 승선을 기다리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때는 다 대부분 군함이었죠. 군함이 들어와서 저희들을 다 태우고 근데 저희는 그 선생님께서 아마 이제 부산을 가려고 계획하셨던 것 같고요. 선생님이 이제 부산 간다고 말씀 잘 듣고 하셨는데 근데 저희는 내려보니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가 부산이 아니라 제주도구나 해서 제주도에 그때 오게 되었습니다. 자칫 그때 부산 가셨다면 제주도 농아복지는 큰 손해를 볼 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려오셔가지고 그때는 뭐 학교 시설도 마땅히 없었을 거고 농아인들을 위한 시설도 없었을 건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농아학교는커녕 복지시설이 전무하던 때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려와서 지금 그 칠성로 지금 현재도 지금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절은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 다시 가보면 그 절은 상당히 이제 작은 규모로 보여지죠. 그 절에 저희가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피난 학교 개념처럼 그 절 안에서 학교처럼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때 학생 시절에 그 학교 이름이 맹아 학교에서 또 알 수 있듯이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농아 학생들이 같이 지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라든가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피난 온 분이 시각장애 학생 그리고 농아인 학생 그리고 친인척 합치면 한 20명 내외가 그때 제주도로 이제 근무로 왔는데 살자면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그때 충당을 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벽이면 새벽 한 7시쯤 되면 이제 시각장애 학생 손을 농학생이 잡아서 시각장애는 이제 저희 농학생이 시각장애 학생 손을 잡고 신문사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신문 보급을 하고 있는 시간에 둘이 한 쌍이 되어서
매너학생, 시각장애 학생 둘이 한 장이 되어서 시각장애 학생을 신문 파는 자리에 앉혀놓고 시각장애 학생은 신문 사세요 말을 하면 신문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청각장애 학생은 이제 배달을 다니는 거죠. 신문 사세요 배달 뛰어다니면서 배달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생활이 어떻게 잘 되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벌어들이는 대로 이제 저희는 이제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생활을 하고 아침부터 그렇게 하고 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20명이 먹을 물이 필요했었습니다. 빨래할 물, 생활 용수가 필요했는데 밥할 물 이런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수도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옛날 수도도 없을 때. 뭐 TV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TV 같은 데 보면은 아낙네들이 이제 그 양동이에 물 붓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물허벅으로 물 나르고 할 때였습니다. 그러면 물을 충당하는 방법은 저희 학교에 건장한 나이 한 나이 17, 18 된 남자 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5살로서 이제 좀 그나마 좀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그나마 키가 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 깃는 당번을 했어야 했습니다. 물을 이제 날라야 했었는데 여자들은 이제 힘이 약하니까 못하고 또 시각장애인은 이제 그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물 깃는 걸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는 사람이 18살 형 그리고 15살 저하고 다른 친구에서 3명이 지금의 어디냐면 그 절에서 조금 내려간 곳 동문호탈이 지금의 산지천이죠. 산지천까지 가서 물론 지금 눈으로 보면은 도로보다도 많이 되고 해서 엄청 가깝지만 예전에는 정말 멀었습니다. 지금도 아스팔트가 아니고 자갈과 돌멩이길을 저희가 걸어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괜찮아요. 산지천까지 내려갈 때는 좋아요. 빈 양동이에다가 내려갈 때는 쉽지만 물을 거기에다 가득 싣고 한 명은 산지천에서 물을 길어주면 위에 있는 학생이 받아서 그거를 올려다 보고 다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15살 나이 있는 상당히 힘들었죠. 그러면은 이제 오르막길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뒤에서 밀어야 되고 또 자갈밭이다 보니 돌멩이에 걸리면 물이 쏟아지고 하면서 옷은 물로 흠뻑 젖고 그런 일을 하루에 2번 이상 꼭 했어야 했습니다. 정말 고생하면서 생활했었고 또 그때 산지천 저편에는 이제 축사가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돼지 면발에 살아가 이제 기르고 있었는데 돼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꼭 저랑 또 그 다른 친구 15살 친구가 둘이 그 음식물을 저녁 먹은 찌꺼기를 가져다가 그 돼지한테 갖다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험난한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것만이면 좋은데 이것만이면 좋은데 이 사람이 화장실 하나를 썼어야 됐습니다. 모래 못 가서 20명이 화장실 하나를 쓰면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제 그 분뇨들이 쌓였었습니다. 그 분뇨들은 바다에 갖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버리겠습니까? 또 저랑 우리 친구 같이 해서 드럼통에다 반 정도를 직접 이제 삽 같은 걸로 해서 담아서 가만히 꽁꽁 묶어서 거기를 이제 가누라면 집에서 내는 학생 옷에는 그 분뇨들이 다 넘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 당시 힘들게 생활했던 것들이 지금 추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첫 발을 맹아학교 선생님으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교사를 선택한 이유는 그 전쟁이 끝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서울이 수복되면서 학생들이 다시 이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서울 학교에서 이제 생활하는 학교를 이제 계속 다니게 되었는데 그 학교를
다닐 때 계속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점점 이제 성인이 되다 들어가면 보니 뭐 내가 취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취업은 어떤 쪽으로 취업할 것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대부분 농아인들이 양말 재화제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양재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크게 주무르고 일을 했었는데 공장 같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린 분으로 그걸 보니까 그 일을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발 만들고 양재하고 이런 일은 싫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미국으로 도망갈까, 미국이란 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만 제가 그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던 중에 그 학교에서 악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악단을 설립해서 하게 됐을 때 그 제가 봤을 때 이제 대부분 어린 학생 뭐 15살 이내인 학생들, 남녀 학생들 뽑아서 악단 연주자로 이렇게 연습을 시켰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몇 번 이제 구경을 갔더니 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 비하면 키도 크고 나이도 학생들 또래에 비해서는 나이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거절을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연주하지 말고 선생님이 지휘를 할 테니까 같이 할 수 있으면 그 지휘하는 걸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정도면 괜찮을까 이렇게 싶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단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근데 며칠 시작했더니 선생님께서 직접 또 연주도 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휘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왜 연주를 하라고 하십니까? 했더니 연주를 알아야 지휘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도 맞다 싶어서 좋습니다.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를 하다 보니 제가 좀 너무 나이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키도 크고 좀 그래서 좀 특별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휘도 하게 되고 이제 연주하게 되었는데 점점 이제 학생들 그 단원 학생들 수준이 좀 점점 높아지는 거였습니다. 외국가도 잘 연주하게 되었고 또 다른 음악도 잘 이제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수준으로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캐나다 캐나다 이제 상원 의원 부부가 이제 부부 초청으로 그 학교 앞에는 이제 진명 여자 학교라고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그 담당하시는 연주반 선생님께서 거기 이제 교합대를 담당하고 했었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어떤 그 상원 의원을 모시는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애국가 국민의례를 연주하게 된 거죠. 한국을 연주했더니 학생들이 다 웃는 거였습니다. 여학생들이 엄청나게 감동스러워서 막 어떻게 여학생들이 저런 걸 연주할 수 있을까 저렇게 연주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캐나다 상원의원님께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면 캐나다가 초청을 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말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요. 제가 어떻게 미국으로 갈 수 있을까 꿈에만 그리던 어떤 일이었는데 미국 캐나다를 초청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저는 그 그 연주단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연주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해버리면 끝난다는 거였습니다. 졸업하면 이제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주단으로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 가는 꿈은 좌절되느라 막 걱정하던 차에 제가 빼앗는 것이 그러면 선생님이 되면 이 연주단원을 계속 내가 이제 몸 담고 일할 수 있겠구나. 미국을 한번 가자 이런 의지로 선생님이 돼야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원래 제가 좀 젊었을 때 거리에 주먹쟁이였습니다. 아마 지금 치면 교사 자격으로는 좀 아마 낙점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선생님이 돼야지 연주단을 선생님을 돼서 정신 차리고 인사를 열심히 하고 정말 모범학생이 되었습니다. 모범학생이 되어서
열심히 연습하다가 졸업할 때 1등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이제 문안 선생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선생님으로 계속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캐나다를 다녀오신 겁니까? 네, 그렇게 해서 된다. 네. 그래서 네, 시기를 놓고 이제 많이 이제 번복이 있었죠. 가을에 간다. 이러면서 가을을 목표로 연습하다 보면 가을에 초청장이 와야 가는데 그래서 겨울이면 간다. 이렇게 해서 또 열심히 연습을 해도 또 이제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꾸자꾸 시기가 지연되는데 결국 4년이 지연돼서 다른 친구들은 허황된 말만 믿고 허황된 꿈만 갖고 진짜 미쳤다. 미국 간다는 게 말이 쉽냐. 그 당시에 미국 간다는 게 지금 입장 생각하면 달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자도 얻기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미국 가는 꿈으로 그 일을 하느냐 저는 이제 논리를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좀 그때 뭐 안 될까? 이 꿈은 좌절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될 거다라는 그 철두철미한 생각을 갖고 기다린 것이 이제 4년 연기 끝날 때 초청장을 저희가 받고 결국은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정말 하늘에 천국에 있는 기분으로 진짜 갈 때 비행기 탈 때 제가 뺨을 이게 꿈이 아닌가 서로 뺨을 때려볼 정도로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비행기에서 서로 대화도 못하고 비행기에서 참 아주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 생각만 갖고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예, 지금도 그 장애인 교육 환경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아학교에는 수화를 못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때 교편 생활을 하실 때 그 농아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두시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할 때는 협회 일도 이제 했었는데 국가에서 그 사회단체 보조나 이런 산업인 보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협회 일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제 가정 생활에도 경제적인 위기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주도 특수학교는 독립이었습니다. 정부가 다른데 다른 학교는 사립학교로 다 그때 지어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사립학교 교사는 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좀 사립학교 교원들이 좀 안 좋은 선생님들 계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제주도는 이제 공립이다라는 친구의식을 듣고 제주도에 와서 선생님을 해야지 해서 제주도에 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했는데 선생님이 바로 되지 않고 결국은 어쨌든 이제 선생님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돼서 학교에 와보니까 정말 기막히게도 선생님 중에 수강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을 해봐야 교장 하나에 교사 둘인데 그 3명이 이제 수업하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들 교육할 때도 물어보면 아버지도 솔직히 모르셨습니다. 그때 제가 부임해서 와보니 이건 너무 안 되겠다. 너무 정말 기가 막히고 학교 만든 시기는 그때 1사학기 이런 식에서 만들었으니까 좀 시간이 좀 경과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이 교육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하고 의사선생님 한 명하고 또 이제 담임쌤 한 명에서 이제 선생님 한 명이었는데 교육을 이제 시작하다 보니 산수도 알고 낱말도 알고 자연도 미술도
점점 이제 학생들이 잘하다 보니 늘게 되었습니다. 잘 하다 보니 전국에서 아주 좀 학생들 수준이 좀 낮았다가 점점 전국 학생들 수준하고 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전부 이제 서울로 가야 됐습니다. 중학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 보낼 때도 시험이나 이런 수준을 보면 정말 전국 수준하고 좀 비슷해졌을 때 정말 마음이 기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오전에는 수업이 있었고 오후에는 수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제 기숙사에 생활하기 때문에 오후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탁구를 잘했었는데 탁구 배운 학생들을 좀 뽑아다가 오후 시간에 남는 시간에 탁구를 지도하고 하다 보니 점점 탁구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록기 대회, 경기 대회 이런 데 가서 비장애인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동등하게 겨루면서 했을 때 농아인 선수라고 해서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장애인 학생들도 많이 나가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제 놀라움을 안겨주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좋았습니다. 그 애들이 결국 커서 이제 부산에 가고 이제 서울로 가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국가대표로도 선발돼서 제주도 질 사람이 전국에 활약을 하면서 이제 국가대표로도 하는 모습 봤을 때 정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이 있을 때 한 17년 정도 제주도에서 교사 생활한 한 17년 정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 사람 딱 기억나는 학생, 천승용이라는 이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 학생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제일 나이가 어렸습니다. 꼬맹이였고 그런데 아주 귀여운 학생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금 가르쳐주면 하나만 가르쳐주면 모든 걸 해결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랄 정도로 수학이든 뭐 덧셈이든 곱셈이든 곱셈이든 하나만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열을 나는 거였습니다. 성경이 머리가 기발한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학생 신기하다. 미술 시간에는 미술도 이제 그 사물화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리라고 지도를 하면 혼자 아주 그 뛰어난 능력으로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탁구도 지도를 했더니 선수들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탁구도 상당히 자기보다 이제 또래 형들을 다 물리칠 정도로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정말 천재다, 영특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이 아끼고 사랑을 했던 학생인데 6학년이 되니까 이제 중등관형이 여기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복지로 가게 되었는데 부모는 자기 아들이 똑똑한 것도 모르고 서울 보낼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한테 부모님 먼저 와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진화시켜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홍순동이라는 학생을 데리고 이제 서울로 같이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이제 시험을 보니까 이제 그 모든 과정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학교로 진학시키고 그때부터 그 학생이 서울에 살면서 그 워낙에 이제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대표로 뭐 탁구 선수로 활약을 하고 제가 아주 제주 출신의 학생이 있다는데 아주 참 이제 자랑일 정도로 이제 그 우승을 했는데 결국 이제 대학까지 저는 이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노아가 어떻게 대학을 가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갈 수 있다 그래서 대구에 특수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이제 진학을 해보라고 이렇게 본인 학생한테 이제 야단을 치면서 진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입학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본인이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재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미술 파는 가게 가서 거기 직원으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서울까지 쫓아갔습니다. 너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했었는데 너 이제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서 지금 미술작품 파는 데서 장사가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재수라도 좋으니 공부를 해라. 라고 이제 야단을 쳤더니 그 학생이 다시 제주도에 와서 다시 공부를 하고 제주도 입학시험을 봤더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좋은 학생이 되었죠. 우선 학생이 되었는데 그런데 졸업해서 대학을 졸업해서 뭐합니까? 농아가 어디 회사를 입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기막히게도 이제 취업이 너무 한계적이어서 제가 이제 협회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선생도 하고 협회장도 이제 같이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너 이제 협회로 와서 일을 열심히 해라. 사업 인력하면서 열심히 해라 해서 이제 협회 일을 또 배우면서 열심히 잘 했었던 학생입니다. 아주 그 학생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선생 생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 그분은 교통사고로 젊은 나이에 모자를 했습니다. 제가 많이 벌었습니다. 그 98년도에 나무와 손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IMF 직후여가지고 잘 운영되던 업체도 그때는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그랬던 그 시기였습니다. 네, 뭐 새롭게 업체를 창업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모험이라고 그 말들이 많았는데 특히 그 나무와 손을 통해 가지고 청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도 많이 제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운영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나무와 손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뿌듯하셨던 기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진행자의 말처럼 그 창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제 서울농아인협회 상임이사를 때였습니다. 98년도 IMF가 이제 IMF가 생기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일을 그만두고 제주도로 왔는데 그래서 제주도에서 다시 협회장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했었는데 하다 보니 이제 IMF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아까 사장님 말씀처럼 공장도 있는 공장도 다 흩고 폐업하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농아인 중에 몇 사람은 아주 그 기술이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너무 기술이 좋아서 그 장애기능 대회 가면 금메달도 뭐 두세 번은 그냥 고스란히 딸 정도로 아주 그 실력이 좋고 또 그 사람들이 되게 제자고 이제 한 상황인데 그때 이제 통역하는 여자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 지금 농안 상황이 이런데 먹고 살기 막막한 상황입니다. IMF라서 지금 실직인데 거기 다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제 어떤 그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도 이제 막막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람들의 이제 모든 밥줄은 목공이었습니다. 근데 목공을 못하게 되면 밥줄이 끊기게 되니까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 IMF 때 이제 공장이 다 허물고 있는데도 다 폐쇄하는데 제가 낸 아이디어가 진짜 사람들이 너무 웃을 일이지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방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방법이 그때 마침 또 제가 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땅에 뭐 협회 회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이제 꿈으로 그 사고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땅도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농아인의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만들려면은 돈도 필요하고 자본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돈을 이제 빌리고 이 빚도 자본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은 다 협회 줬기 때문에 협회가 생각을 하고 협회 총회에서도 제가 이제 지원하면서 나무와 손이라는 공장을 만들고 농아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자.
만약에 근데 그러다가 안 되면 이 땅이라도 팔자라고 이제 다 의견을 합치하고 이제 다 같이 합의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모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로 자본금으로 기반을 사고 공장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진짜 정말 기막히게도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다 일 없이 쉬고 놀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월급날이 되었는데도 이제 월급을 좀 없어서 이제 내가 이제 월급을 준다 해놓고 왔는데 손님이 없어서 주문도 없어서 너희들 월급 못 주겠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월급날이 되면 어쩌다가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도 이제 월급날을 지연시키는 일 없이 월급을 잘 줬습니다. IMF 때문에 그 급여를 삭감한다거나 농안이기 때문에 또 좀 저렴하게 급여를 준다거나 이런 하는 전혀 없이 동등하게 줬기 때문에 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그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농아인 당사자가 주체가 돼가지고 농아복지관을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의 그 선도적인 역할을 그 이사장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농아인들에게 필요한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복지관을 건립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또 복지관 건립에 얽힌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니 그런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땅만 있으면 시설이 좀 지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리고 뭐든지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항상 머리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땅이 있으면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전국의 시각장애인 복지관,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복지관, 뭐 지적장애인 복지관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보니까 유독 청각장애인 복지관만 적어져 있습니다. 왜 농아 복지관은 없는 걸까? 농아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돈 있는 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돈도 다 이렇게 털어놓고 그리고 그때 좀 나름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혈세장도 하고 그 학교에서도 오래 생활했었기 때문에 돈을 털어놓고 돈 부족한 부분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활동을 해오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복지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 그 제주도 그 농아복지였던 선구자로서 평가를 받으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그 생각하고 계신 그 복지 철학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아인이라고 해서 다른 비장애인하고 다르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르다 이런 말 듣기 쉽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은 항상 동등해야 된다, 평등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취업에 있어서 직업제한의 문제를 생각해줘. 그 농민들은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복지 자격을 딴다거나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사무직은 뭐 농아복지관이나 농아인협회 이런 데가 아니면 사무직으로 이제 취업이 힘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경제적인 자립,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이 이제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도 그런 쪽으로 이제 주저 나서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도 있으셨습니다만은 농아분들이 의사소통의 장애 때문에 많은 차별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많은 젊은 농아인들이 그 의식 개선 운동이라든가 캠페인 등을 통해 가지고 농아인의 문제를 좀 세상에 많이 드러내고 해결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아인들의 삶이 어떤 상황인지
또 이들을 위해서 좀 필요한 제도나 법률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특히 그 과거부터 사학생 없을 때 과거부터 지금 보면 호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이야 현재야 이제 중고등부가 있지만 그 특수학교에 과거에는 중고등부가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면 어떻게 대부분 그 중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입시로 다 입시로 다 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는 젊은 농아인이 없는 추세입니다. 네, 젊은 농아인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주도 현재상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뭔가 지금 순수 이제 어떤 농아인들은 많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농아인들의 입장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취업입니다. 취업. 제주도에서 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야 육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직업 선택의 기회를 가지고 다시 이제 또 고향을 찾아서 오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이제 그 직업 재활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영화 도가니 혹시 보셨습니까? 영화를 못 봤지만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그 영화 도가니를 통해 가지고 그 농아인 인권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아인 인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청각장애인들은 보면 일단 시국의 장애 유형을 보면 가장 어려운 장애인은 지적장애인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 어려움을 모릅니다. 부모들의 고통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어려운 장애 유형이 저는 이제 청각장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각장애인도 어렵죠. 그러나 이제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듣고 말하고 노래 부르고 음악을 듣고 의사소통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현대에서는 그 신체 어려운 부분이 그 제약이 많이 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들은 이 눈에만 의지해 살기 때문에 정보를 접할 필요 없고 상당히 많이 한계적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인권 자체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모호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부터 어렸을 때 교육하는 부분부터 인권은 이런 거고 이제 너희들 인권은 스스로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고 또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제 자녀들의 인권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그 청각장애인은 이거를 제대로 교육해주지 않으면은 인권에 대한 개념을 상당히 확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평생 농아복지를 위해서 힘써 오셨습니다.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시라면 어떤 순간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죽을 때 한입 내가 지금 이 순간 죽어도 한이 없다 생각했던 내가 캐나다로 비행기 타고 가게 됐습니다. 한 45년, 50년 됐죠. 네, 그때 정말 정말 행복했던 순간 잊지 못하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불행했던 순간을 얘기를 하자면 그 부분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아주 심하게 내가 불행을 느낀다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꼽으라면 제가 이제 집도 다 놓쳐버리고 공장도 망하고 양화손이라는 공장도 망하고 공장이 망하면서 그 집까지 같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좌절이 되었고 이렇게 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집도 이제 지어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아인이라는 게 좀 원망스러울 때가 혹시 있으셨는지.
어릴 때. 뭐 특별히 제가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청력을 한지 그런지 몰라도 그것도 다 갖고 뭐 다니고. 그냥 불편하고 학교 다니고 이 보통-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세에도 불구하고 많이 정정하시고 또 앞으로 계획하신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이것만은 이루고 싶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근데 들어서 성장 때. 이제 또, 다 이루었으면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 제가 버리지 못하는 꿈은 그 그래서 농아인들 이제 농아인들이 농아가 되어서 이제 커가면서 많이 차별을 받고 이제 결혼을 하면 자식들 키우면서 이제 힘들게 자식 키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청장년층.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더 농아인들은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이제 죽는 농아인의 일생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이든 청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모임 공간, 청각장애인들이 여생을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농아 촌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 결혼해서 부부끼리 이제 편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어떤 농아촌을 만들고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그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 농아인들이 모여서 의사소통에 장애 없이 마음껏 대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촌락을 만들어보는 게 제 꿈입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하시는 게 현실로 이루어지시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이사장님께서는 농아 당사자이시고 또 농아인 복지를 위해 평생 이제 활동해 오신 또 장애인 복지 종사자이시기도 합니다. 그 지역 농아인들과 장애인 복지 종사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종사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마음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가끔 생각하는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살다 보니 좀 이제 그 비장애인들 직원들이 그 장애에 대한 이해 없이 이제 평등권을 내세우면서 좀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해입니다. 이해.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농아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어떤 수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농아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항상 장애에 대한 이해가 우선 기반이 되어서 뭐 여기는 이제 농아인을 위한 집이기 때문에 농아인의 특성을 이해해서 어쨌든 겉으로 보여지는 인상, 뭐 이미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많이 하고 또 농아인 역시도 비장애인 종사자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항상 장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복지 사업에 열심히 매진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전국에서 이제 전국에서도 농아복지관이나 농아인협회가 가장 이제 종사자들이 친절하고 일도 열심히 한다 이런 평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도 제주도가 아주 도와주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기반한 복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제주 지역 농아인들에게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 농아인들에게 이제 한마디 하자면 장애로 인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핸디가 있고. 그런데 아주 그 오해를 잘하는 게 특징입니다. 오해, 의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아인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이제 말 못하는 어떤 그 교육상의 한계를 가진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상 본인 스스로 이제 그 안목을 넓히고 스스로 노력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이제 비장애인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 많이 연구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장님 말씀 듣고 이사장님 걸어오신 길이라든가 앞으로 이 생각 그래서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좀 난처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 잘 해주시고 또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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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영화 동안이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농아인 교육권과 관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어떤 농아인 교육권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생각하는 그 농아인 교육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하자면 말이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학생들의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학생들이 이해하고 배울 수 있지. 공급자 위주의 어떤 교육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완전히 어떤 교육을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농아인에게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어린 농아인들의 어떤 그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해서 수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교육이 진행되어야 학생들의 교육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복지가 많이 향상되면서 그 과정에서 장애 유형별에 필요한 그 법령들이 많이 제정되고 있고 또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아인 관련해서는 법률이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또 그러한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혹시나 농아인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법률이라든가 또는 현재 제정된 법률 중에서 농아인들을 위해서 좀 개정이 필요한 법률 뭐 이런 게 평소 생각하시던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법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 중앙 차원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 자리에선 말씀드릴 그런 내용은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